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좀 사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뭐 재테크나 이렇게 경제, 투자 이런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껏 하고 싶은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한 10명만 제 얘기를 들어줘도 정말 고맙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자체가 엄청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만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구독자 수가 오늘 보니까 98명이 됐더라고요. 뭐 98명이 누구한테는 굉장히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좀 고맙고 감사한 숫자더라고요. 그래도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조금 더 그분들에게 좀 팁이 되는 영상을 좀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도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기로 했어요. 그러면 적은 월급이라는 게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30대 평균 월급이 241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240 정도 벌면은 내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서울의 집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 아, 나랑은 좀 거리가 먼 얘기야. 뭐 서울의 아파트는 너무 비싸. 서울의 집은 뭐 나중에 10년, 20년 모아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삐까뻔쩍한 아파트만 생각합니다. 뭐, 서울의 아파트는 다 비싼 거 아니야? 뭐, 제 후배들, 직장 후배들도 저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제가 좀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선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거 사야 돼요? 뭐,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요?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그들의 가장 큰,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면은, 서울의 아파트는 비싸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는 뭐 10억, 15억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10억짜리, 15억짜리 아파트는 정말 브랜드 있는 비싼 초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들이 그렇고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구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준신축 한 5년 이내에 지은 아파트가 서울 전체에서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몇 퍼센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지하철에 들어가면 막 자이 이렇게 딱 불 켜져 있고 막 멋있고 막 음악 흘러 나오고 막 삐까뻔쩍에 엘리베이터 타면 막 휘황찬란하고 이런 아파트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한 7% 정도 되는데요. 그 말은 100명 중에 93명은 물론 서울에 사는 100명 중에 93명은 그런 곳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7명 정도, 7% 정도가 그런 새 아파트에 살게 되는데 나머지 93명도 지나다니면서 그런 아파트를 보겠죠. 그러면서 아, 나도 돈 벌어서 저런 새 아파트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런 새 아파트만 많이 올랐냐? 아니에요. 서울의 모든 게 다 올랐죠. 뭐 빌라, 뭐 아니면 뭐 좀 오래된 아파트, 뭐 오래된 거 나홀로 아파트 그런 것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올랐어요. 물론 오른 폭은 신축 좋은 아파트보다 작지만 최소 다 몇 억씩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투자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게 뭐 10억, 15억짜리 뭐 예를 들면 뭐 경이공 자이 이런 것들 투자해 놓으면 좋겠죠. 뭐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많이 벌었겠죠. 7억, 8억씩 올랐으니까. 아니면 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것들도 뭐 대장 아파트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 자본금이 좀 찼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고요. 일단은 조금 작은 아파트, 뭐 동이 한 두세 개 있는 아파트라도 좋은 위치를 잘 선정하면은 적은 가격에 내 돈 얼마 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말을 해볼 건데요. 자, 제가 네이버 지도를 좀 펼쳤어요. 네이버 지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도를 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도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네이버 지도 본 시간 따지면 한 몇천 시간?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지도를 봐서, 어디가 어디에 있고, 뭐, 무슨 신도시가 어디에 있고, 위치가 어떻고, 여기에서 얼마나 가깝고, 또는 뭐 클릭해서 그 아파트의 시세를 좀 알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곳은 마곡 근처입니다. 우리가 마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비싸다고 알고 있죠. 실제로도 많이 비싸요. 근데 마곡이 비싸기 때문에 마곡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방화동에 좀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방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굉장히 좀 낙후가 돼 있지만, 마곡이 가격이 올라가고 점점점 개발되면서 그냥 뭐 도로 하나 건너서 있는 이 방화동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마곡이 뭐 12억, 13억, 14억 이렇게 하는데, 현재 방화동의 아파트는 뭐 4억에서 6억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가격이 절반도 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갭을 유지할 거냐? 아니죠. 마곡 집값에 지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되는 이 방화동으로 많이 눈길을 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되는데 집값이 12억하고 4억이 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4억짜리 집을 사죠. 돈이 없을 경우에는. 그쵸?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곳은 이 신방화역 보이시나요? 신방화역에 있는 방화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입니다. 224세대고요. 뭐 참고로 저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냥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기에 좋은 예가 방화동이 많길래 하나 좀 찍어봤어요. 위치는 지금 뭐 네이버 지도로 보면은 도보로, 자, 신방화역 2번 출구까지 2분이에요. 160m. 우리가 9호선을 황금노선이라고 부르죠. 9호선 황금노선까지 도보로 약 2분 160m고요. 바로 길 건너편에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쵸? 주민센터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길 하나 건너면 마곡 1단지, 3단지, 5단지, 6단지예요. 근데 이 마곡은 일단 뭐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2억에서 15억까지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 도로 하나 건너면 되는 신동아 파밀리에는, 여기 보시면 매매가가 4억 1000에서 5억 7천 사이, 전세가는 2억 3천에서 3억 2천 사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어진 게 1995년. 연식은 좀 됐어요. 연식은 좀 됐지만 한번 볼게요. 일단은 25평 기준으로 아까는 뭐 4억 1000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은 뭐 호가를 더 높였나 보네요. 4억 4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똑같은 집을 여러 부동산에 이렇게 내놨죠. 엄청 많이 내놨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집주인이 집을 꼭 팔겠다는 의지로 여러 부동산에 일일이 전화해서 다 내놓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 집을 사고자 한다면 집값을 조금 깎기가 쉽습니다. 뭐 4억 4천 적어놨지만 실제 뭐 본인이 직접 산다고 달려들면은 한 4억 3천까지도 깎을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집값을 4억 3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세는 보면 빵개입니다.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전세가 없다는 말은 전세가 인기가 높다는 말이고요. 전세가 인기가 왜 높냐?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길 건너편이 마곡이죠. 마곡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에 입주해서 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마곡 엠벨리 아파트들을 보러 와요. 근데 이 마곡 엠벨리 아파트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깜짝 놀랄 만큼 뭐 강남 쩌리 가라 이 정도로 비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길 하나 건너면 굉장히 전세가 싼 곳이 있어요. 뭐 마곡 엠벨리 1단지 전세 한번 봐볼까요? 5억 정도 돼 있죠. 5억 정도 돼 있는데 아까 거기 신동아 파밀리 같은 경우는 전세가 2억 5천에서 2억 7천 사이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절반이죠. 그러면 나 저기 가서 전세 살래.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방화동의 전세가 귀하게 된 거죠. 왜냐면 뭐 어차피 전세 살 사람들은 뭐 비싼데 살 수가 없죠. 왜냐면 돈이 별로 없어서 전세를 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을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 좀 씨가 말랐죠. 전세가 씨가 말랐는데 전세 시세는 2억 3천에서 3억 2천. 최근에 거래된 전세를 보면 돼요. 실거래가를 보면은 전세가 25평이 6층이 2억 7천에 거래가 됐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아까 집값이 자 4억 3천이었고요. 전세를 제가 2억 7천을 받으면 제가 이 집을 사는데 필요한 돈은 1억 6천이 필요하게 되죠. 1억 6천 중에서 자 5천만원 정도는 제가 3년이면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240만원 정도 버는 사람이 5천만원 정도를 모았다고 치고요. 3년 동안. 그럼 1억 천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연봉이 한 3천만원 좀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 2천만원까지 가능해요. 그럼 2천만원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떼었어요. 그러면 저 같은 9천만원 정도를 대출을 일으킵니다. 9천만원을 대출을 일으켜서 총 이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9천만원의 대출이 있으면 전세 2억 7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출이 있다고 전세를 무조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전세금과 이 대출의 합이 집값의 뭐 한 85% 이상을 넘지 않으면 좀 안전한 전세,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0%가 가장 이상적인 수준이고 한 85%까지는 전세 세입자들이 그래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2억 7천 플러스 9천만원 대출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3억 6천이죠. 이 3억 6천은 아까 집값 뭐 4억 4천 1천만원을 깎아 샀으니까 실제 뭐 시세는 4억 4천이겠죠. 곱하기 100 하면 집값의 81.8%입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생각할 때 대출이 9천만원 있어도 2억 7천 주고 들어와도 대출과 전세금의 합이 8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한 전세라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세금 2억 7천만원 플러스 대출 9천만원 플러스 거기에 마이너스 통장 2천만원 플러스 내가 모은 돈 5천만원을 합쳐서 4억 3천을 만들어서 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의 방화동의 마곡 건너편에 초역세권 뭐 2분 거리에 있는 160m 9호선이 떨어져 있는 곳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5천만원이 없는데요. 5천만원을 일단 모아야겠죠. 그래서 모든 투자의 시작은 종잣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종잣돈을 어떻게 모으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240만원을 번다고 치면 240만원에 최소 60%는 저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144만원이죠. 뭐 한 150만원 정도 잡고 150만원씩 12개월 모으면 1800만원. 거기에 3년을 곱하면은 5400만원 정도는 모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정도 좀 허리띠는 좀 졸라매야 돼요. 초반에. 그쵸? 그래서 5천만원 정도는 모아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아파트를 사면 괜찮죠. 근데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조금 마이너스 통장이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뒤쪽 조금 더 들어간 아파트를 사면 됩니다. 뭐 삼성 꽃마을 아파트라든지 방화동 한진 해모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은 조금 더 싸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4억 2천이죠. 25평이. 그러면 4억 2천에 이것도 한 1,000만원 깎습니다. 그럼 4억 1천 정도에 살 수 있죠. 아까보다는 아까 4억 3천 정도 주고 산다고 했으니까 아까보다는 최소 2천만원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은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 좀 대출이 적게 나온다거나 하면은 뭐 이런 좀 살짝 안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거 오래된 거 이런 거 사면은 뭐예요? 이게 올라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뭐 한 2011년 정도엔 얼마나 했나 볼게요. 2011년도에 2억 했네, 2억. 2011년도에 2억 하던 집이 지금은 뭐 한 4억 2천?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한 8년 사이에 한 2억 2천 정도 올랐죠. 8년 사이에 2억 2천이 올랐으면 2억 2천만 원을 8년으로 나누면 1년에 2,750만 원이 올랐고요.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229만 원이 오른 거예요. 만약에 2011년도에 돈이 없어서 이런 허름한 아파트라도 샀다면
한 달에 229만 원씩 내 통장에 쌓인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낸 거죠. 그쵸? 뭐 방화 신동아 파밀리에도 비슷하고 방화 현대아파트 뭐 이런 한진 해모라 아파트 이런 것도 다 비슷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집을 살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을 보고 뭐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살 집도 아닌데 저렇게 막 비싸게 주고 사서 전세 주고 나는 대출 이자 내고 뭐야 그러면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뭐 본인이 4억, 5억 이런 돈을 마련을 하겠어요. 사회초년생이. 그쵸? 당연히 돈이 없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 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내 자산이 모이게 되면 그때 내가 살 집을 들어가서 구입해서 살면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의 약간 뭐 갭 투자? 갭 투자라는 단어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실은 제가 뭐 2011년도에 했던 게 지금 보면은 흔히 말하는 갭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사서 전세를 주고 또 대출을 받고 저는 그 대출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다가 이 집값이 오르면 그 집을 팔고 조금씩 조금씩 뭐 이런 식으로 집 개수를 늘려서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어느 정도 돈이 되니까 그제서야 제가 살만한 집을 좀 산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내가 돈을 10년, 20년 모아서 집을 산다?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집값은 물가 상승률 대비 계속 올라가거든요. 뭐 적금 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적금으로는 절대 집값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따라잡는 게 정상이죠. 원래 그렇게 해서 집을 사고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정상인 세상인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 겪어보신 분들은 오히려 허탈감을 더 느낍니다. 나는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살려고 돈을 이만큼 모았는데 그 사이 집값이 뭐 2억, 3억 올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또 다시 처음부터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집을 먼저 선점하고 있었다면 이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죠. 팔지 않아도. 뭐 호가만 올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떨어져도. 왜? 내 집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 팔도에 있는 집값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1,000만 가구가 다 떨어지는 거고요. 뭐 경기도 수도권, 지방까지 다 떨어져야지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마 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올라가게 되면은 기분이 좋죠. 뭐 집값이 한 1억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수중에 돈이 없지만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뭐 차가 필요하면 그냥 뭐 5월 할부로 차를 살 수도 있어요. 왜? 기분이 좋으니까 집값이 올라서. 그쵸? 물론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게 좋지만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자산을 좀 불려가는 게 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 마인드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마인드가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좀 추천드리는 책이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뭐 20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 가난한 아빠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스타일이고요. 부자 아빠는 열심히 그런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어보면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지금은 뭐 20년 특별판으로 또 새로 개정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면 도움이 크게 좀 될 것 같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투자 마인드를 좀 키워서 먼저 선점하는 투자를 하는 게 사회초년생한테는 오히려 좋습니다. 나중에 뭐 모아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 돼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주변에 보면은 집 안 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마인드죠. 나중에 모아서 사야지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집을 사는 사람들은 한번 집을 사서 돈을 벌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내가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또 집을 사서 돈을 벌고 싶어요. 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금액의 이익을 이렇게 좀 이득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본 사람이 계속 사고요. 안 사본 사람은 또 계속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서울에 꼭 좋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4, 5억짜리 살만한 아파트가 많다. 근데 그 아파트 중에서도 역이 가깝고 초역세권에 그리고 비싼 신도시가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아파트를 좀 사는 게 좋은데 4, 5억짜리라도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전세를 끼고 대출을 좀 받고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서 아파트를 사면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좀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5천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5천만 원 정도는 모아야죠 최소한. 근데 뭐 다른 영상 보면 뭐 1억 2억 모아서 뭐 집 사라 이렇게 되는데 어느 세월에 1억 2억을 모읍니까? 그건 좀 약간 비현실적이고 단돈 5천만 원만 있어도 서울의 방화동에 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꼭 방화동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좀 찾아보면 돼요. 관심 있는 지역들을 쭉 보다 보면 이 지역은 괜찮은데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네. 그리고 전세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내가 전세를 어느 정도 받고 대출을 어느 정도 받고 내가 모아둔 돈을 포함해서 한 서울에 나도 아파트를 한 채 사야겠다. 한 20대 30대 때 나도 서울에 뭐 아파트 집주인이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좀 제가 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좀 핵심만 말하다 보니까 좀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해가 잘 안 되면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또 돌려보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좀 되새기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